자, 바로 나가봅시다. 자, 9페이지. 자, 이제 바로 처음에 이제 뭐가 나와 있냐면은 이제 만응이 나왔는데, 이제 만응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최근에 내신으로 한번 진행을 했겠죠? 이번에 내신 들어갔어요? 중간, 뭐죠? 중간 때 아니면 기말 때? 그러면 보통 이제, 요 만응이 들어갔을 때 아마 어떤 거랑 같이 들어갔을까요? 그, 시조 같은 거랑 같이 들어갔나요? 아니면은 뭐, 평시조 그 여러 가지 해가지고, 뭐, 이화후 훗불일제 막 해가지고 막 그런 거 같이 들어갔어요? 자, 동균이. 이제 너 얘기했을 때 됐잖아, 그지? 자, 만응, 뭐랑 관련돼 있는 거예요? 모르진 않겠지. 큰일 나. 어떡해. 친구 이름이 뭐라고 했죠? 성현이? 자, 만응은 뭐랑 관련돼 있는 작품이었죠? 자연신화, 그죠? 자연신화. 자, 우리가 요것도 한번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우리 특히 이제 고전시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구성 요소가 뭐야? 자연신화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어떤 경우도 있어요? 영군지정. 거의 둘 중 하나 아니야, 그죠? 그거 아니면 뭐 일상적 소재,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나, 뭐 또 뭐가 있어요? 아니면 뭐 규방, 조선시대 안여자들이 뭐 겪는 뭐 그런 정도가 있을 거예요. 근데 큰 갈래로 나눠주면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질 텐데, 자, 우리 자연친화도 이렇게 특징들이 몇 가지 있을 거예요. 그 보통 자연친화라고 한다면은 뭐랑 관련돼 있어요? 경치가 나올 확률이 크겠죠, 그죠? 경치가 나올 확률이 크다는 얘기는 뭐야? 시각적 신상이나 뭐 혹은 색채 이미지가 사용되어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죠? 그리고 이러한 경치에 대해서 뭐 하고 있다? 이런 경치에 대해서 예찬적 태도를 동시에 가지고 있죠, 그쵸? 예찬적 태도를 가지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자연친화랑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항상 뭐랑 비교돼요? 우리가 이걸 이원적 구조라고도 해요. 이원적 구조라고도 하는데, 자, 이원적 구조라는 게 말 그대로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얘기죠, 그쵸? 맞나요? 그럼 보통 요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냐면 어떤 부분이랑 같이 나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연이면 항상? 자연이면 그 반대께 뭐가 있어요? 속세죠, 그죠? 속세. 보통 속세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속세에 대해서는 계속 어떤 인식? 보통은 부정적 인식을 하거나 혹은 회피를 하고 들려죠, 그죠? 회피를 하려 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자연친화를 함에도 있어서 또 요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요 부분도 나올 수는 있어.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뭐야? 임금님의 은혜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다만 뭐야? 그래도 속세보다 이 자연이 더 좋다는 얘기를 더 많이 하겠죠. 그죠? 특히 고전시가, 고전시가든 고전소설이든, 근데 특히 여러분들이 고전 쪽을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고전은 어쨌든 패턴이 거의 확정되어 있어요. 네, 확정되어 있으니까, 얘가 나올 내용이 이런 것들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은 상당히 쉬운 게 고전이에요. 다만 이제 아직까지 표현이 익숙치가 않거나 혹은 중세국어를 그냥 잠깐 나오니까 그게 읽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을 거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모의고사에서는 지금 그런 아래아 같은 게 아예 안 나와요. 완전 올 현대어입니다. 그래도 이제 뭔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죠? 뭔가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고전 5위를 또 외워야 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푸시면서 실전 감각 끌어올리시다 보면은 그래도 해보시면 할 거야. 보면은 감이 와요. 요 단어가 대충 요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여기 맥락적으로 봤을 때 어떤 뜻이겠구나, 어떤 부분에 연결이 되겠구나,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니까요. 자, 그거 기준으로 이제 만행 바로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좀 익숙한 작품이니까 바로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만행이라는 제목 자체의 뜻이 뭐였죠? 만행, 말 그대로 흥으로 가득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얘가 흥이라는 게 어쨌든 플러스적인 요소잖아요. 그죠? 플러스적인 요소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연에 대해서 흥취를 겪고 있다. 한마디로 자연 친화랑 바로 연결시켜 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는 친절하게도 전문이 다 나와 있어가지고요. 이 전문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이제 뭐라고 나왔냐면요. 자, 산수관 바위 아래. 자, 뭐 이 산수관이라 했으니까 뭐야? 뭐 산과 물 아래. 그 다음에 띠집을 짓노라 하니. 자, 우리가 자연에서. 자, 띠집을 짓고 있다는데. 이 띠집이 뭐예요? 띠로, 그러니까 풀로 엮은 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얘 뭐야? 으리으리한 집보다는 약간 좀 뭐에 좀 더 가까워요? 소박한 집에 가까운 거죠. 그죠? 물론 우리가 이거를 고3 때는 얘기를 안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고2니까 이게 어떤 사자성어랑 연결되는지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혹시 뭔지 아세요? 이거요? 집만 얘기하는 거예요. 집. 물론 이런 삶이 안빈낙도는 맞습니다. 아실 때 된 것 같은데. 아직도 모르겠어? 언제 아실 거야?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 몇 번 얘기했어. 자, 근데 아까 산수관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수간, 모. 수간, 모. 처음 들어보는 거 아니지? 이러면 좀 안 되는데. 제 기대에 좀 부응해 줬으면 좋겠는데. 뭐 요거 말고도 또 다른 말로는 뭐 요런 것도 있겠죠.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등등등 좀 많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내가 자연 속에서 집을 짓고 살려고 해요. 그걸 물론 말 그대로 안빈낙도랑 연결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그 모른 남들은,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겠어요?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남이야. 자, 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집을 짓고 사는 생활을 모르는 남들이잖아.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모른다는 거는 뭐야? 자연에 있지 않고 어디 있다는 거예요? 속세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속세고 남들이 뭐하고 있냐면은 비웃는다, 그냥 웃는다 한다면은 그럼 얘들은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죠? 남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자연에서 그냥 대충 이게 문풀 엮어 사는 게 그냥 뭐 이런 걸 짓고 사냐 뭐 이런 거죠. 그죠? 자, 근데 그 밑에 결국 뭐라고 하냐? 어리고 혐의 뜻에는, 자, 어리고, 요거 무슨 뜻이었죠? 어리석고죠, 그죠? 어리석은 혐. 자, 어리석은 시골 선비입니다, 그죠? 어리석은 시골 선비의 뜻에는 뭐라고 했어요? 내 분인간으로. 하필 네 분에 이렇게 네모가 되어 있네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게 뭐야? 안분지족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안분지족, 안빈낙도. 자, 그리고 동시에 여기서 알아야 될 거. 자, 어리석은 시골 선비는 결국 누군 것 같아요? 이거 누구예요? 이 누구니? 모르는 남들? 은 속세. 이 사람들이고. 자, 어리석은 시골 선비. 시골이니까. 뭐 자연에 좀 더 가까웠겠죠. 그죠? 그럼 얘는 결국 누구야? 화자예요. 이거 짓고 사는 이 화자예요. 그러니까 이 화자를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상당히 객관적으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겸손하게 표현한 거로 볼 수 있겠죠? 그죠? 겸손하게 표현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어리석은 시골 선비의 뜻에는 내 분인가 하노라. 이것이 나의 분수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자연에서 즐기고 있는 건 난 행복하다라는 얘기를 했겠죠. 이해했어요? 그럼 어쩌면 이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연에서 사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있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수 보시면요. 보리밥 풋나무를 알맞춰 먹은 후에, 여기도 어때요? 그냥 뭐 산에서 나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냥 밥을 아무거나 먹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소박한 삶과 연결이 되는 거고, 근데 이거는 음식으로서 소박한 거니까, 자, 뭐랑 연결이 가능할까? 혹시 기억나시는 한자성어? 있어요, 혹시? 뭐 몇 가지 아무거나도 괜찮아요. 한 3개는 있거든요. 뭐 하나라도 맞춰줘서 좋습니다. 혹시 뭐 들어본 거 있나요? 있어요, 혹시? 기억나요? 기억나? 넌 기억해야지, 새끼야. 죄송합니다. 아무튼 뭐야? 자, 뭐가 있었냐? 기본적으로 뭐 박주 산책,
뭐 이런 거 있었죠. 그 다음에 단사표음, 뭐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뭐 요런 것들 정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죠? 박주산체, 단사표음, 단편우항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있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2학기 지나가면 이런 거 하지도 않아. 나 이런 거 얘기도 안 할 거야. 지금 그나마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끝나면 진짜 안 할 거예요. 자, 아무튼 요건 다 소박한 음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박주 산채 말 그대로 산채 비빔밥 먹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단사표음 이건 뭐야? 대농으로 된 도시락, 표주박으로 된 음료수. 뭐 그냥 그거 표주박 갈라가지고 그냥 물 쳐먹으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단표누항은 이 단사표음이 줄임말이 단표. 그리고 누항이라는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누항사. 들어본 적 있어요? 넌 들었어야지. 넌 네 내신이었잖아. 누항사 들어본 적 있어요? 그 뭐랑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궁핍한 삶과 관련되어 있는 것 말이야.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여기는 뭐 궁핍하다기보다는 약간 소박하다로 좀 바꿔주시는 게 조금 더 좋겠죠. 소박한 음식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그 밑에 바위 끝 물가에 슬카지 노내노라. 내가 뭐야? 바위 끝에 앉아서 실컷 놀고 싶대요. 어쨌든 간에 뭐야? 얘가 지향하는 부분들은 자연 친화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그 남은 자, 내가 이렇게 해서 자연에서 열심히 놀고 뭐야? 여남은 일은 그럼 이건 어떤 거겠어요? 자연에서 놀고 남는 일들이 뭐겠어요? 어디에 얘기겠니? 그냥 딱 되게 쉽게 생각하면 돼. 제가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는 보통 이거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원적 구조일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남은 일은 뭐가 되는 거예요? 속세의 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이해됐어요? 자, 1년도 그렇고 2년도 그렇고 계속 뭐하고 있어? 자연과 속세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죠? 나는 속세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속세에 대한 미련을 두지 않겠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수 보시면요. 자, 요거 잔들고 혼자 앉아 먼 매를 바라보기. 어쨌든 간에 얘는 지금 상당히 어떤 상황이야? 한가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근데 그 밑에 그리던 님이 온다 반가움이 이리하라. 자, 여러분들이 이걸 만약에 내신으로 들어갔을 때 상당히 헷갈렸던 포인트들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여기 다른 사람이 누가 나왔냐면은 어쨌든 여기서는 지금 왜라는 포인트가 하나 있었는데, 자, 근데 거기에 또 누가 있었냐? 그리던 님이 자, 온다 반가움이 이리하라 이렇게 되었는데,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항상 해석을 자, 오다 반가움 여기 앞에 중간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던 님이 온다 한들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해석하기가 쉽죠. 그죠? 그리던 님이 온다고 한들 반가움이 있겠냐? 반가움이 이러하겠냐? 그러니까 뭐가 더 반갑다는 얘기예요. 지금 대상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매와 님이 나왔는데 누가 더 반가운 거예요? 님이 아니라 뇌예요. 뇌가 더 반갑죠. 일단 우리가 1, 2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자연 친화라는 걸 갖게 됐어요. 그죠? 자연 친화라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봤을 때도 비교 대상이 이렇게 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가 더 반가운 거죠. 한마디로 뭐가 더 반갑다? 자연이 더 반갑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반가움이 이러하랴라는 부분들은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더욱 강조를 하는 부분이죠. 더욱더 강조를 하는 부분. 자, 그 다음에 말씀도 웃음도 아니어도 못내 좋아하노라. 자, 이 뇌가요. 웃음도 말씀도 없지만 라는 부분에서 얘가 애초에 이런 말로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이 뇌에 대해서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인화를 시켰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맞나요? 여기까지 되니? 동의됐어? 조는 거 아니죠? 내가 졸려서 그래요. 쌤 오늘 6시 반에 잤어요. 6시 반에 잤어요.
교재 작업이랑 뭐 이것저것 하느냐고. 예. 그래서 좀 일찍 도착하면은 몬스터를 먹으려고 했는데 이 몬스터를 살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일단 커피로 이제 연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런 게 없어도 뭐야? 못내 좋아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도 자연 신화의 모습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보셔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셔 삼공도건 낫다 하더니 만승이 만하냐. 자, 일단 처음에도 누군가가 삼공보다 낫대요. 근데 어떤 게 삼공보다 낫냐? 삼공이라는 게 뭐냐? 높은 벼슬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거죠, 그렇죠? 자, 높은 벼슬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 자체가 이제 뭐랑 관련돼 있는 거예요? 속세랑 관련되는 거죠, 그죠? 속세랑 관련돼 있죠. 자, 근데 뭐가 삼공보다 낫다는 얘기를 하는 걸까? 지금까지 이렇게 뭐 얘기했어? 자연 친화 얘기밖에 안 했어요. 그럼 자연에서 사는 삶이, 그죠? 자연에서의 삶이 얘네보다 낫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낫다 하더니 만승이 만하랴. 저 그럼 삼공 말고 하나 더 비교할 대상이 있네요. 그러니까 만승이 이만하라는 건 뭐야? 내가 보니까 만승보다도 낫대. 근데 만승이라는 게 뭐냐? 만승 이거죠. 만개 황금술에 얘기하는 거죠. 자, 자, 봐봐. 만개의 수레도 아니고 만개의 황금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누구의 확률이 높아요? 속색 당연하죠, 그쵸? 누구? 임금이겠지. 이런 걸 누가 가지고 있어? 그 개인이 가지고 있어도 문제되지 않냐? 네가 그걸 왜 가지고 있니? 이러겠지. 아무튼, 자, 요거는 이제 임금과 관련되는 거야. 그러니까, 비교가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군가가, 자연에서 사는 삶이 이런 삼공보다 낫다라고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뭐야? 임금보다도 낫다. 임금이 사는 삶보다도 낫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로 헤어된 소부 허유가 낚뒀더라.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은근히 자주 나와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사 인용과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자, 얘가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아세요?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이거 기억나세요? 네, 어쨌든 친구가 내신 해봤다고 하셨으니까 이거 혹시 기억나세요? 뭐야? 언제 나온 거죠? 중간 때 나온 거야? 기말 때 잠깐만요. 기말 때 나온 건데 왜 벌써 까먹으셨어요? 저 원래 내신이란 그런 것이지. 끝나면 까먹지. 어쩔 수 없지. 그거 거의 외우듯이 하셨죠, 그쵸? 외우듯이 하시면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런 거는 뭐 너무 그렇게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항상 이런 것들을 수업할 때마다 암기를 좀 최소화하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암기가 많아지면은 공부하기가 더 힘들어지니까 어쨌든 절대적인 공부량은 상당히 줄여주는 편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걸 외워서 가지고 가는 어떤 효과보다는 요게 어느 맥락이랑 연결이 되는지 이걸 생각하셔가지고 실제로 문제 푸실 때 다른 지문이 나오더라도 바로바로 이제 대응을 할 수 있게 그게 좀 전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자, 여기서 소부하여라는 거 이거 그래도 은근히 자주 나오니까 기억은 해두세요. 자, 얘네가 어떤 애들이냐면은 자, 중국에 이제 벼슬을 했던 애들이에요. 벼슬을 했는데 일찍 벼슬을 버리고요. 어디서 생활했던 사람이냐? 자연에서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자연에서 생활했던 사람. 그러면은 자, 요렇게 돼 있는데 소부가 낚뒀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얘네가 옛날 사람이죠. 그죠? 옛날 사람이고 지금 현재 나보다 자연을 먼저 즐긴 사람이지. 그치?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자연을 즐겨서 뭐라는 거야? 이 새끼 존나 야같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재밌긴 한데 내가 얘네보단 좀 늦게 했잖아요. 이 새끼 나보다 더 빨리 했네 이 새끼. 이 야금 새끼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알겠죠? 근데 여기서 뭐 말 그대로 야 같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 여기에 대한 좀 찬양이 들어갔다고 보시는 게 좀 좋겠죠. 조금 더 애찬적 태도가 들어갔다고 보실 수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아마도 임천 한흥을 비길 곳이 없어라. 자, 여기서 제일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자, 임천, 뭐 말 그대로 자연이죠. 그죠? 자연에서 즐기는 한가로운 흥취입니다. 요게 이 만흥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이에요. 자연 속에서, 한가로운 흥취. 요 부분이랑 연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연 볼게요. 자,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아르실사.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성격이 게으르다는 거를 하늘이 알고 있대요. 내 성격이 게으르다는 걸 하늘이 알고 있다는데, 여기에다가, 여기 다 적으셨죠? 그냥 지워도 되죠? 자, 지금 나의 성격이 게으르다는 거를 누가? 어떤 하늘이 알았대요. 그래서 알아서 뭐하고 있냐? 인간만사 한 일도 아니마까.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뭘까요? 그냥 얘기해. 괜찮아. 틀려도 되니까. 뭐야? 인간만사겠죠. 인간만사. 그죠? 자, 우리가 항상 자연이랑 비교할 때 사람, 뭐 인간, 뭐 이런 거, 뭐 혹은 풍진, 홍진, 뭐 이런 거 있으면요 속세랑 관련되는 거예요. 그쵸? 아무튼 요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가 뭐야? 인간 만사를 일도 맡기지 않아요. 자, 근데 요거 표현이 조금 뭔가 이상하죠? 자, 윤선도라는 사람은 유배를 당한 사람입니다. 유배를 당한 사람인데, 그러면 사실 얘가요, 유배를 당했다는 건 자기가 벼슬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사실 벼슬을 그만둔 거는 누구야? 내가 그만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뭐가 있어? 하늘이 그만두게 한 것처럼 얘기했잖아. 그죠? 그럼 요런 표현들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 혹시 아세요? 요거 아세요? 요런 표현? 주객전도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주객전도. 자, 여기서 주체와 객체가 바뀌어서 내가 그만둬야 되는 건 사실 나였는데 누가 그만두겠다? 하늘이 그만둔 것처럼, 그만두라고 했던 것처럼 얘기했다. 그게 이제 주객전도의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뭐라냐? 다만당 다투리 없는 강산을 지키라 하셨도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이 벼슬 혹은 이제 속세라는 부분, 속세라는 공간은 다툴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럼 여기는 좀 다르게 또 추가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은 요거 약간 어지러운 정치적 현실? 현실이 뭐야? 현실과 관련이 돼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어쨌든 자연을 지키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나는 자연 진화를 하겠다라는 얘기랑 연결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육수 보시면요. 강산이 좋다 한들 내 분으로 누웠느냐. 자, 이건 뭐야? 아까 위에 있는 내 분과 좀 다르죠. 위에 거 같은 경우는 내가 좀 안분지 쪽의 느낌이 좀 더 강했고, 요거는 이게 뭐 내 분수로 누릴 수 있는 거겠냐. 그러면서 이제 뭘 빌드업 하는 거예요? 임금님 얘기 나올 때 됐어요. 왜요? 왜? 이제 뭐 좀 감이 와? 그래요? 그럼 말 좀 해. 자, 그 다음에, 자, 임금 은혜를 더욱 안오이다. 그래, 여기 빌드업 쳤잖아요. 내가 내 분수를 그걸 어떻게 나갔겠냐. 임금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그러죠? 아무리 갚고자 하여도 하올 일이 없어라. 그럼 이건 뭐야? 내가 아무리 은혜를 갚으려고 해도 다 갚을 길이 없구나.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내가 임금님의 은혜가 정말 더 크구나. 뭐 이런 얘기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나 부분 보도록 할게요. 자, 주홍설이라는 작품인데요. 자, 우리가 설로 끝나는 작품들을 몇 번 봤을 거예요. 그쵸?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너님은 중간 때 했잖아. 이옥설 안 했어? 이옥설 몰라? 그거 있잖아. 행랑체가 퇴락하여. 안 했다고? 거짓말 하지 마. 했어. 내가 그 시험범위 있던 거 다 기억나는데. 응. 자,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설로 끝나는 것들 혹은 기로 끝나는 것들 혹은 로그로 끝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냐면요, 수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고전 수필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고전 수필. 자, 그러면 이제 수필의 특성 한번 기억하실 때가 된 것 같아. 그죠? 자, 수필의 정의 혹시 아세요? 수필 정의 혹시 아세요? 좀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이 좀 많은 거군요. 그죠? 그래. 혹시 문학 개념 좀 많이 어려우신가요? 그 비문학이 좀 더 쉬워요? 오. 혹시 이과셨죠? 네, 보통 그렇더라고요. 이과 친구들은 이제 비문학이 훨씬 쉬운. 넌 뭐가 쉽냐? 너 근데 이과냐? 이과였나? 문과였냐? 이과였냐? 근데 아무튼 자, 수필이라는 것 자체를 요게 정의가 이제 뭐였냐면요, 아마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가 포인트가 있는데, 작가의 경험을 통해 이제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에 그런 이제 이 깨달음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장르가 우리가 수필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옛날에 했었는데, 자, 그럼 일단 요 두 친구는 이렇게 묶어 볼 수가 있겠어요. 요거는요, 수필은 그래도 좀 쉬운 편이 뭐냐, 요거는 말 그대로 내용에 관련된 이야기일 거고요. 그죠? 그럼 우리가 하나 남은 거, 독자에게 전달을 할 건데, 전달에 대한 내용도 어렵진 않겠지만, 우리가 전달 같은 경우도 이 수필에서 얘기하는 글의 전달 방식이 있을 수 있죠. 그쵸? 그럼 여기는 뭘 알면 되냐? 글의 전달 방식이나 혹은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은 우리가 수필은 끝이 납니다.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는 걸 가지고 전달하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교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말 그대로 요렇게 하면 쉬운데, 막상 선지에다가 이제 들이대면 이제 슬슬 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냥 외우시기보다는요, 연결시키면서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다시 그거 기준으로 보면요. 자, 손이 주홍에게 묻기를, 야, 이거 손이 누구냐면요, 손님이에요. 어떤 그냥 지나가는 손님인데, 일종의 나그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홍에게 묻기를, 그대가 배에서 사는데 고기를 잡는다 하자니 낚시가 없고, 장사를 한다 하자니 돈이 없고, 진리 노릇을 한다 하자니 물 가운데만 있어 왕래가 없구려. 변화불측한 물에 조각배 하나를 띄워 가없는 만경을 헤매다가 바람 미치고 물결노라. 돛대는 기울고 노까지 부러지면 청심과 온백이 흩어지고 두려움이 쌓여 명이 지척에 있게 될 것이로다. 이는 지극히 위험한 데서 위태로움을 무릅쓰는 일이거늘 그대는 도리어 이를 즐겨 오래오래 물에 떠가기만 하고 돌아오지 않으니 무슨 재미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무슨 형식을 가지고 있는 거야? 기본적으로 묻고 답하는 형식, 문답 형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약간의 대화도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대화 형식도 넣어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은 지금 뭐예요? 그냥 니는 지금 물에 계속 떠다니는 산만 사는데 이게 재밌냐라는 얘기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얘가 뭐라고 했죠? 주홍이 말하기를, 소는 생각하지 못하는가, 대개 사람의 마음이란 다잡기와 느슨해짐이 무상하니.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마음은 변하기 마련이니, 이렇게 해석 가능하죠?
자, 평탄한 땅을 디디면은 태어나여 느긋해지고 험한 지경에 처하면은 두려워 서두르는 법이다. 자, 일단 이런 말이 나왔어요. 자, 저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평탄한 땅에 있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느슨해지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 험한 지경에 이르면 뭐하고 있어? 두려움이 생긴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다행이지만 하나 더 확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두려워 서두르면 조심하여 든든하게 살지만, 뭐라고? 두려움은요, 조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든든하게 산대요. 그럼 이 얘기는 뭐야? 험한 곳에서 산다는 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얘는 이런 부정적인 그런 고통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아까 애초에 질문이 뭐였어요? 왜 위태로운 물에 그렇게 둥둥 떠다니냐?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난 이렇게 험한 곳에 있어야 두려움을 느끼고, 이 두려움을 느껴야 나는 이 행동에 대해서 조심하고 상당히 나한테 든든해질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얘기한 거죠. 그렇죠?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태연하여 느긋하면 반드시 흐트러져 위태로이 죽는다니. 자, 여기서도 뭐야? 위태롭고 죽을 수 있대요. 얘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뭘로 인식하고 있다?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잖아요. 맞죠? 그럼 이거는요, 분명 플러스 상황인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마이너스 상황인데 플러스로 인식한다는 건 어떤 인식이라도 볼 수 있을까? 누가 봐도 플러스인데 나는 이걸 다르게 생각해. 완전히 다르게 생각해. 역설적 인식으로 연결 가능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역설적 인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내 차라리 위험을 딛고서 항상 조심할지언정 편한 데 살아 스스로 쓸모없게 되지 않으려 한다. 그럼 이게 뭐야? 여기에 있는 이 글쓴이의 삶의 태도겠죠? 맞냐? 자, 하물며 내 배는 정해진 꼴이 없이 떠도는 것이니 혹시 무게가 한쪽에 치우치면 그 모습이 반드시 기울어지게 된다.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기울지 않고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게끔 내가 배 한가운데에서 평형을 잡아야만 기울어져도 뒤집히지도 않아 내 배의 평온을 지키게 되다니. 자, 요 부분들은 핵심적인 부분이 뭐야? 자, 어쨌든 이 배가 위태하다라는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자, 이거를 살릴 수 있는 건 사실 누구예요?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뭘 다스리는 거야? 배를 다스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든든하게 되거나 좀 편하게 있으려면은 누구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아무튼 비록 풍랑이 거세게 인다 한들 편안한 내 마음을 어찌 흔들 수 있겠는가? 여기는 서리적 표현이겠네, 그쵸? 그 다음에 또 무릇 인간 세상이란 한 거대한 물결이요. 얘는 어떤 인식도 가지고 있냐? 자, 어떻게 우리가 말하는 인간 세상, 우리가 말하는 속세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얘는 지금 뭐래?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대한 물결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정확히 어떤 뜻인지 얘기를 시켜줘야겠죠. 인심이란 한바탕 큰 바람이니 하잘것없는 내 한 몸이 아득한 그 가운데 떴다 잠겼다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입 조각배로 만리의 부슬비 속에 떠 있는 것이 낫지 않은가? 그러니까 너무 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밀려날 수 있는 거지, 이 거대한 물결에. 그죠? 내가 배에서 사는 것으로 사람 한 세상 사는 것을 보건대
안전할 때는 후안을 생각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느냐 나중을 돌보지 못하다가 마침내는 빠지고 뒤집혀 죽는 자가 많다. 소는 어찌 이로써 두려움을 삼지 않고 도리어 나를 위태하다는가. 자, 그럼 여기서 배의 크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얘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배의 크기를 너무 키울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욕심을 갖고 인간 세상에 임할 필요가 없고요. 나는 어떤 생활을 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소박한 삶을 살고 있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네요. 아, 그럼 여기 부분은 그럼 이제 뭐야? 만응, 아까 방금 만응이라는 작품이랑 연결해 봤을 때 삶의 태도가 비슷하다는 걸 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시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자, 아득한 강바다여 유유하여라. 뭐 빈배를 삐었네 물 한가운데. 이 누구야? 자기 화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밝은 달 실어라 홀로 떠가리. 뭐 이것도 그냥 자연신화적 태도고 한가로이 지내다 세월 마치리 뭐 하고는 손과 작별하고 간 뒤 더는 말이 없었다 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문학인데 6문제 처음 보시죠? 네, 문학인데 6문제예요. 자, 문제 자, 한번 봅시다. 자, 1번. 가의 화자와 나의 주홍이 보여주는 태도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가 방금 제가 언급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답을 찾기가 훨씬 쉽습니다. 자, 1번. 숭고한 이념의 성취를 위해 세속적 욕망을 초월하고자 했다. 세속적 욕망 그딴 거 없었죠. 그쵸? 숭고한 이념의 성취도 없었어요. 그쵸? 2번. 소신에 따라 선택한 결과로 누리는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 요 부분이 제일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 내 분수에 맞게 살려고 한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더 뚜렷하잖아요. 만행 같은 경우 내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비웃어도 나는 어떻게 살겠다. 자연과 같이 더불어 살겠다 라는 얘기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방금 주홍설에 나오는 요 친구 같은 경우도 뭐야? 남들이 뭐 이게 뭐 위태하게 사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나는 이게 훨씬 낫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2번이 정답입니다. 넘겨봅시다. 자, 2번. 이번에 이제 만응에 대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내신을 하셨다면은 요 문제고 완전한 내신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이건 우리가 모의고사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해석을 잘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자, 가의 내분 연함은 1, 하올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그럼 내분은 어디에 나오는 거냐? 일수에 나온 거죠. 맞나요? 일수. 그죠? 그럼 여기 내분은 뭐예요? 자연에서 사는 삶을 내분이라고 한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연함은 일은 그럼 뭘로 연결이 가능해? 속세의 일로 연결이 가능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해올일, 하올일은 뭐야? 임금의 은혜에 대해서 갚아야 할 일, 뭐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1번부터 봅시다. 자, 소박한 삶을 즐기며 지내는 화자에게 연함은 일은 내 분에 넘치는 일로 여겨지고 있다. 이건 충분히 연결 가능하겠죠. 속세의 일이니까. 그쵸? 자, 2번. 화자에게 연함은 일과 해올 일은 모두 감당하기도 어렵고 내키지도 않는 일에 해당한다. 맞니? 아닌 것 같아? 왜 아니야? 왜 아니죠? 하올 일이 아까 뭐야 이런 말 있었잖아. 임금의 은혜를 토부하노이다. 그죠? 내가 임금 은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여기서 내키지 않는 일이라고 하면 약간 불충 아니냐? 그죠? 그래도 내가 뭐야 갚고 싶지만 갚기가 쉽지가 않네요. 너무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뭐랑 연결이 된다? 내키지 않은 일 부분이랑 연결이 안 된다. 그래서 답이 2번이고요. 나머지 것 쭉 확인해 봅시다. 자, 화자는 사회적 당위의 차원에서 이해한 하올리를 임금 은혜와 연관지어서 인식하고 있다. 맞죠? 앞에 임금 은혜 얘기했죠. 임금의 은혜를 더가노이다라는 부분이랑 연결될 거고요. 4번 제1수의 내분은 안분이라는 이거 맞네요. 그죠? 연결될 것 같고요. 제6수의 내분은 과분이라는 문맥적 의미와 연관된다. 그치?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너무 과분하다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5번 화자는 연함은 일과 관련해서는 관심이 없음을 여기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하울리과 관련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내비치고 있다. 자, 여기서 살짝 헷갈릴 수 있고요. 살짝 부딪힐 수 있고요. 살짝 거슬릴 수 있어요. 그쵸? 뭐지? 해올일이 뭐라고? 안타까운 마음이야. 맞아요. 안타까운 거. 왜?
내가 갖고 싶지만 갖지 못해서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거잖아. 그죠? 내가 이게 싫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은혜가 너무 크니까 갖기가 쉽지가 않구나.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잖아. 연결이 충분히 되죠.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모의고사에서 봤을 때는 조금 매력적인 오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기를 참고하여 기억 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일단 보기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문학 같은 경우는 이 3점짜리에 대한 3점짜리에 나와 있는 이 보기 있죠. 그죠? 이 보기 같은 경우를 우리가 배경을 쌓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아예 배경을 모르는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배경이 뭐다라는 걸 아는 용도로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보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나서 문제를 푸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니까요. 자, 만약에 진짜 내가 이 어떤 문학 세트 지문을 봤을 때 내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1도 모르겠다 하면은 일단 보기를 먼저 보시고 배경을 한번 빌드업을 해 두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해석 자체가 조금 어렵거나 잘못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내용이 어떻든 간에 만약에 보기에서 어떤 특정 관점에 대한 해석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관점에 맞춰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게 국어 문제지 내신처럼 외우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윤선도는 주류 세력에 대해 맞서다가 오랫동안 유배 생활을 한 후 낙향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넉넉한 유산을 바탕으로 아쉬울 것 없는 은둔 생활을 누릴 수 있었고, 이 새끼 금수저였어. 그러니까 저딴 식으로 말하지, 개새끼. 죄송합니다. 저는 첫날인데. 자, 근데 수려한 자연 속에서 그의 문학적 역량은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자연은 그의 작품의 주된 소재가 되었지만 생활의 현장에서 접하는 자연과는 거리가 있다. 그쵸? 생계랑은 연결이 좀 안 되죠. 좀 환상적인 걸로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오히려 유교적 세계관과 긴밀한 관련을 맺는 자연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자연을 생활의 방편으로 경험하는 일 없이 풍류를 즐기는 삶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 뭐 크게 뭐가 있진 않네요. 그죠?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이 지금 뭐냐? 그 모르는 놈들은 비우는다 거기죠. 그쵸? 넉넉한 처지이면서 굳이 초라한 띠집을 거처로 삼은 것과 관련지어 해석해 볼 수 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쵸? 2번 니은은 보리밥 풋나물을 먹는 거, 사치스럽지 않은 삶을 추구한 데에서 안빅낙도라는 유교적 세계관의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연결 가능하겠네요. 3번 디귿이죠. 디귿이 이제로 잠들고 혼자 앉아 먼 배를 바라보니 한결없게 술을 마시며 풍류를 즐기는 장면으로서 아쉬울 것 없는 은둔 생활의 여유를 엿볼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리을이 이제로에 얻은 소부 허유가 낙도떠라, 요 부분인데요. 자, 4번에 자연과 더불어 지내는 삶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은둔 생활을 했던 인물들에 대해 평가하고요. 그치? 야같다고 했으니까 평가한 거죠. 그렇죠? 5번 요게 내 성이 게으른 걸 하늘이 안다라는 부분이고요. 타고난 품성 때문에 유배 생활을 하게 되었음을 밝히면서 자신의 운명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일단 밑에 있는 자신의 운명을 수용한다라는 거는 뭐 충분히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얘가 유배 생활을 하는데 타고난 품성이 뭐 잣 같아서 그렇게 됐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 그냥 얘가 주류 세력 잘못 건드려가지고 그냥 잣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품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자, 나의 기억과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요런 문제가 좀 상당히 좀 힘드실 거예요. 좀 어려우실 거고. 근데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은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아까 여기 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위험을 딛고서 조심할지언정 편안한 데 살아서 스스로 쓸모없게 되지 않으려 한다. 뭐가 어떤 느낌이 드냐? 약간 이거 보니까 이 부분이랑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도 고통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야? 뭔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야? 그쵸? 여기 무셨다고 고통받자 이러고 있어? 진짜 얘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장을 하자 뭐 이런 얘기로 했죠. 자, 그거랑 연결시키면, 자, 1번 삶에 대한 통찰을 역설적인 발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게 제일 맞는 말이겠네요. 그죠? 맞나요? 역설적 인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해했어요?
자, 그럼 다른 거 더 뭐예요? 말할 필요도 없겠네요. 자, 네, 5번. A와 B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A가 여기서 뭐였냐? A가 인간만사고요. 그러니까 가에서의 인간만사고요. 그 다음에 B는 나의 인간 세상이에요. 자, 가의 인간만사는 말 그대로 뭐야? 말 그대로 속세예요. 그쵸? 근데 그 B 같은 경우는 물론 속세이긴 하지만 뭐야? 여기는 뭐 커다란 물결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거 기억나요? 기억나요? 자, 그걸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A와 B는 화자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 일단 A는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B는 아니죠. 그 다음에 2번. 잠깐만. 응? 일단 2번 볼게요. 자, A는 처세를 잘하면 적응할 수 있는 것인 반면 B는 아무리 노력해도 다가갈 수 없는 곳이다. 맞죠? 맞아요? 자, 처세를 잘하면 적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간만 다 싫어한다 했잖아. 그쵸? 애초에 회피라는 부분인 거죠. 그쵸? 그다음 B는 아무리 노력해도 다가갈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냥 거대한 물결이니까 그냥 날 맡기면 된다라는 거죠. 그쵸? 요거는 요 부분이 틀렸네요. 자, 근데 제가 아까 1번 아까 잘못 얘기했는데 자, 화자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러니까 B에서 어떤 부분에서 이제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냐? 뭐야? 여기 있네요. 저 B에서 그 밑에 A 부분 위에 한 세 번째 줄, 위에 세 번째 줄 보시면요. 안전할 때는 후안을 생각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느냐 나중을 돌보지 못하다가 아침에는 빠지고 뒤집혀 죽는 자가 많다라는 얘기 했었죠. 그러니까 거대한 물결을 잘못 이용하면 오히려 내가 파멸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부분에서 우리가 부정적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3번. 가해 화자가 자신의 현재 상황과 대비하면서 요거는 뭐야? A에 대해 주목한 것은 다투리가 많다는 점이다. 이건 충분히 연결 가능하겠죠. 그쵸? 자, 4번. 가해 이제 더욱 안우이다라는 구조를 볼 때 화자가 A를 끝내 외면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어제는 임금님의 은혜를 잠깐이나마 생각하는 거니까 연결이 충분히 가능할 거고요. 자, 5번. 나의 주웅은 B를 거대한 물결에 비유함으로써 한입 조각배의 삶이 지닌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이건 연결 가능하겠죠. 그렇죠? 자, 근데 6번. A에 대한 이해. 아까 A가 뭐였냐면은 그 마지막에 있던 그 작품 거기 뭐야? 아득한 강바다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유유자적하다 난 뒤지겠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쵸? 자, 여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거는 1번. 손해의 문제제기로 인해 새롭게 깨달은 바를 함축적으로 노래하는 것. 뭐 깨달은 게 아니라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이죠. 그죠? 이건 상관없고요. 2번. 자신의 삶의 태도에 변화가 있을 것임을 난 계속 이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3번. 빈배는 세속적인 욕심을 버리고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환기한 것이다. 이게 좀 제일 유사한 것 같아요. 근데 4번, 5번 쭉 볼게요. 밝은 달은 예전에 자신이 추앙했던 대상. 뭐 김지원이야? 뭘 자꾸 추앙해? 뭐 아니죠? 그렇죠? 5번. 홀로는 조각배처럼 살아가는 화자의 고단한 처지. 고단하다는 말 한 적 없죠. 그냥 나 여기 지키면서 잘 살아갔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는 틀렸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잠깐 쉬었다가 진행을 해볼까요? 잠깐 쉬었다가 요거까지만 하고 문학은 딱 요거까지만 할게요. 그 다음에 비문학 바로 들어갈게요. 자, 요거는 그래도 조금 부담이 좀 덜하죠. 3인곡이야, 그죠? 근데 3인곡인데 우리가 어쨌든 간에 가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쪽에서도 좀 째려 보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알겠죠? 자, 가부터 먼저 볼게요. 자, 시인과 시적 화자가 동일한 존재가 아님을 설명할 때 자연인인 시인의 성별과 시적 화자의 성별적 특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곧잘 거론된다. 가령 김소월의 진달래꽃의 경우 시인은 남성이지만 시적 화자는 여성으로 가져된다. 그러니까 뭐랑 다른 거야? 실제 작가라는 어떤 존재랑 그리고 화자가 서로 다른 부분인 거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가. 그쵸? 그래서 진달래꽃도 실제로 소월이 아저씨잖아. 아저씨예요. 누가 딱 봐도 아저씨입니다. 근데 감성은 거의 소녀 감성이에요. 그죠? 나보고 엮여 가실 때 죽어도 눈물 안 흘리고 막 갈 때마다 막 꽃으로 막 떠올리고 주고 난리 나잖아. 그죠? 남자가 누가 그래? 약간 여성의 느낌이 확실히 강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안에 드러난 시적 화자의 성별이 시인의 성별과 명확히 다른 경우도 있다. 자, 이런 경우는 자, 거기 밑줄 충신 연주지사 계열의 고전시가에서도 종종 발견된다고 했어요. 자, 이거 많이 접하신 거죠? 충신 연주지사 뭐였어요? 충신. 이것만 보면 되잖아. 충신. 충신이 뭐 하겠어? 유배 당해가지고 임금님 저 나 보고 싶습니다 라면서 찡찡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매번 그러대. 뭐야, 유배 당하고 그러잖아요. 벼슬할 땐 저런 거 쓰지도 않으면서, 그죠? 잡혀가고 나니까 쓰잖아요, 그죠? 살려주세요 이런 거잖아. 특히 대표적인 친구가 누가 있어요? 우리 철이 형, 그지? 정철이 형, 그죠? 처음에 이제 시간적인 순서로 생각해 보면은 뭐가 제일 먼저야? 관동별곡이 먼저죠, 그죠? 원래 중앙에 있다가 이제 지방으로 좌천당했어요. 좌천당했는데 또 뭐하고 있어? 이제 또 정신승리해주는 거야. 자연이 너무 즐겁다 라면서 이제 내가 관찰사로서의 임무를 해야 될까, 내가 자연에서의 뭐 좀 더 즐겨야 될까 막 고민 막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상은 세력의 정치 싸움에서 져가지고 좌천된 건데, 그잖아요. 공무원들도 이제 뭐야 서울에 있다가 갑자기 어디로 가? 막 세종시로 가는 느낌인 거야, 약간.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떻게 돼? 정철이 약간 그래도 약간 대표격이기 때문에, 어떤 산 세력의 대표격이기 때문에 이 정치 싸움에 졌으면은 이제 뭘 해야 돼?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우배 가는 거죠. 우배 가서 이제 뭘 지는 거야? 사위인국 지은 거예요, 처음에. 임금을 생각하는 노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 편 송미인곡이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특히 정철의 시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7대 가사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도 3개나. 7대 가사 중에 3개나 정철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표한다라는 얘기는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전 시가는 보통 2가지라고요. 자연춘화, 그 다음에 연금지정. 유배를 당한 상황에서 연금지정하는 경우. 그래서 요거 딱 2개만 패턴을 딱 시켜주시면은 접근하시기가 훨씬 편할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자, 이런 것들에서 종종 발견되는데, 자, 페르소나는 이때 사용되는 개념이다. 자, 요런 거에 대한 개념을 뭐라고 한다고? 페르소나라고 한대요. 물론 이게 뭔 소린가 싶을 거예요. 자, 본래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배우들이 썼던 가면을 뜻하는 이 말은 현대 심리학에서는 개인이 지닌 사회적 자화라는 의미로 쓰인다. 자, 뭐라고? 좀 말이 좀 어렵게 나와 있는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자아, 이건요 말 그대로 다른 말로 좀 바꿔주면요, 개인의 자아는 개인의 성격 그냥 그 자체인 거고,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인식이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어떤 다른 인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화자에다가 접목시키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사회적 자아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있는 저의 모습은 이게 개인적 자아일까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니, 사회적 자아죠. 그쵸? 보통은. 그쵸?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의 보이는 모습과, 그리고 혹은 저와 다른 뭐 친구들이나 뭐 이제 그래도 좀 친한 사람들한테 하는 그런 모습들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개인적 자아를 보여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뭐이 씨발 뭐지 이럴 거예요. 왜 시비지 말가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건 또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즉 어느 개인이 타인이나 사회에 대해서 나는 이러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의식적으로 부여한 자기 규정인 것이다. 하지만 문학에서는 작가와 구별되는 작중의 가상적 자. 그래, 얘는 결국은 뭐냐면은 작품에서의 가상적 자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자라는 말 자체의 개념이 사실 뭐예요? 가상 인물입니다. 가상의 존재예요. 화자는 가상의 존재입니다. 물론 이 가상의 존재가 현실의 존재랑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화자라고 칭한다라는 거는 가상의 존재랑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이게 뭐냐, 시의 화자나 소설의 서술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다음에 연군 지정을 담고 있는 사대부의 시가에서 서정적 자가 여성성을 띠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뭐야? 충신 연주 지사에는 여성 화자가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했어요. 이거 왜 그런지 아시죠? 왜 그런지 아시죠? 만약에 이거를 작가 그 자체로 얘기해봐. 그럼 어떻게 돼? 이 새끼 지금 뭐야? 뭐 하는 거야 지금? 그 뭐 벌 뭐 받고 있는 거 살려달라는 거야 뭐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 바로 그 다음날 뭐가 와요? 그 약간 씁쓸하고 달달한 한약이 하나 올 겁니다. 그거 처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지는 거예요 그냥. 물론 뭐 사람마다 좀 다른 경우가 있어요. 누구는 그걸 20잔을 처먹었는데도 안 죽더라고요. 그 조광도 씨라고 있는데 그 중종 반장에 있는 그 한국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걸 20잔을 처먹었는데도 안 죽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약간 특이체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 죽이진 않았습니다. 뭐 결국은 이제 뭐 뚝배기를 까버리든지 뭘 해가지고 죽긴 죽었는데, 그 20잔을 처먹었는데 어떻게 안 죽지? 그게 약간 청산가리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야, 그거 먹고 안 죽는 거면 자체에 대한 약간 무슨 뭐 맹독불침 이런 건가? 너 소설 많이 보잖아. 그지? 너 화산기한 이런 거 보잖아. 그죠? 지금 말을 안 하네, 이거. 자, 아무튼. 아, 맞아. 동규야, 너 덕분에 조회수 잘 빨았다. 응, 조회수 잘 빨았어. 그거, 그때 얘기했잖아요. 웹소설 얘기한 거, 그 영상을 올렸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반응이 아주 좋아요. 아무튼, 여기 여성성을 띠는 이유가 시적 화자가 연모하는 대상이 군주이고, 그쵸? 보통 그렇게 나오고요. 봉건사회가 남존여비나 여필 종부의 관념을 지녔기에, 남존여비 뭔지 아세요?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약간 좀 이런 거. 그 다음에 여필 종부는 여자는 필수적으로 그러니까 남편을 복종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이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수는 있어요. 보통 우리가 충신연준지사를 얘기하면서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그래서 이거랑 이제 남자랑 여자로 설정했다라는 이야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설정은 충이라는 공적 이념을 사사로운 남녀의 연예산으로 형상화함으로써 문학작품을 도덕 교과서와 구별해주는 미적 장치로 기능한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섬세하고 다채로운 감정과 복잡 미묘한 심리를 드러내는 데도 안성맞춤이다. 작품에 녹아든 충 이념은 페르소나를 통해 임의 곁을 떠나면 그리운 마음이 들고 날이 추워지면 이미 감기라도 들지 않을까 걱정되어 비가 내리면 그 빗물이 되어 임의 소매라도 적시고픈. 이게 뭐예요? 전 여친으로서의 이제 약간 그 집착 같은 느낌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절절한 연가가 된다. 현대적인 감수성으로는 쉽사리 이해되지 않으나 당대의 관점에서 보면 현실적이고 자연스러운 정서인 것이다. 자, 여기서 하나만 더 확장을 해둘게요. 자, 우리가 여성화자로 설정을 뗀다는 부분도 있었지만 하나 더 추가를 해줘야 돼. 여기서도 뭐가 나오냐면 보통 충신연주지사에서는 이원적인 세계관이 나옵니다. 아까 얘기했던 건 자연과 속세를 비교했잖아요. 여기서는 어떤 세계와 어떤 세계가 비교되나요? 보통 임금을 뭐라고 그래? 님 말고 또 뭐 있어? 그거 뭐 백옥경에 있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 하잖아. 그러니까 뭐야? 천상계 인물. 그죠? 이원적 세계관이라고 했을 때, 자, 임금이 살던 곳, 그리고 내가 살던 곳도 천상계였는데,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이제 이별하게 되면서 어디로 내려오는 거야? 인간계로 내려오는 거죠. 혹은 다른 말로 우리가 하계라고도 얘기합니다. 하계라고도 얘기를 해요. 인간계, 하계,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부분들, 이게 뭘로 인해서 이별을 기점으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하늘에 있었던 천상의 존재가 인간계로 추방당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아세요, 혹시? 뭐 배우셨어요? 뭐야? 야, 이씨. 힌트는 드리게. 모티프. 적각 모티프라고 합니다. 적각 모티프. 은근히 여러분들이 그 모티프라는 말을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모티프는 뭐냐? 말 그대로 어떤 특성이에요.
이 시에 이런 특성이 있다. 그러면 모티프야. 그냥 말 그대로 뭐야? 하늘에서 인간계로 떨어졌다. 그러면 뭐 적강. 하늘에 있었는데 떨어졌어. 그냥 이런 특성이 있다. 적강 모티프. 그럼 이런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주몽신화 같은 거. 주몽이 어디서 태어나? 아래에서 태어나. 그 낳기까지가 그 태어나기까지 어때? 막 자꾸 버림받고 그러잖아. 버림받고 그런데도 막 해가 자꾸 알쪽으로 비쳐. 근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나긴 낳잖아요. 이런 건 그럼 뭐라고 하면 돼? 어렵게 태어났다고 해서 난생 모티프. 맞아요. 모티프를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특성이 있는 부분이면 그 앞에 있는 걸 따와서 모티프로 쓰면 돼. 항상 좀 어렵게 생각하시더라고. 누군가는 그걸 장면으로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뭐 누군가는 뭐 다르게 좀 어렵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는 어쨌든 쉽게 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이해되셨죠? 자, 이제 나 부분 있는데 요거 후다닥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이 몸 삼기실제 제 임을 따라 섬기시니. 이거 뭐야? 3인국이잖아요, 그죠? 3인국 같은 경우도 뭐야? 여기서 화자가 여성이긴 한데 원래 어디 여자? 방금 얘기했죠? 천상계 여자죠. 그죠? 천상계 여자입니다. 천상계에 있던 존재였는데 아무튼 처음에 뭐라고 됐냐? 이 몸이 삼기실 때, 이 몸이 생길 때 임을 따라 생기니. 그러니까 뭐야? 나와 임이 거의 같은 기간에 생겼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뭐라고 볼 수 있어? 우리 둘 간에 뭐가 있다는 거야? 인연이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 밑에 한평생 연분이며 하늘 모를 일이던가. 그럼 나와 임 같은 경우는 이미 뭐야? 이미 나 같은 경우는 천생연분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나 하나 젊어 있고 임 하나 날 계시니. 그러니까 내가 젊었을 때는 이미 나를 좋아했어요. 근데 그 밑에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때 전혀 없다. 그때까지는 뭐 약간 꽁냥꽁냥하고 행복하겠죠. 근데 그 밑에 평생에 원하건대 함께 살자 할까니. 그러니까 내가 평생에 원하는 건 뭐야? 어쨌든 임과 함께 끝까지 살고 싶었는데. 근데 그 밑에 늙어서 무슨 일로 외로두고 그러는 거. 뭐야? 내가 늙게 되니까 어떻게 된 거야? 외로워졌대. 늙어서 헤어졌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이쁘니까 사랑하는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뭐야? 사랑의 기간이 좀 오래되다 보면요, 충분히 조금 실증이 날 수도 있고 지겨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헤어지겠죠, 그쵸? 맞죠? 아니에요. 새로운 기회가 없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죠. 아무튼, 자, 엊그제 님을 매셔 광안전에 올랐더니, 이 엊그제가 언제겠어요? 그냥 좀 많이 옛날이겠죠? 그 옛날인데 그게 뭐야? 그만큼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근데 여기서 뭐가 나왔어? 광안전이 나왔어요. 광안전이 그럼 뭐야? 천상의 공간이죠? 천상의 공간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충신 연주지시가 나올 때는 인간계의 공간과 천상계의 공간을 구분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보통 천상의 공간엔 누가 사는 곳? 님이 사는 곳, 임금이 사는 곳. 인간계에는 누가 사는 곳? 내가 사는 곳. 이게 되는 거죠. 자, 근데 그새 어찌하여 하계 내려오니. 여기 하계 나왔네요. 대놓고 하계 나왔네. 자, 천상계에서 우리가 하계로 내려왔다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적강 모티프가 드러나는 거죠. 그쵸? 내려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올 적에 빗은 머리 헝클어진 지 3년이라. 이거 뭐야? 자, 머리를 왜 빗었을까요? 왜 빗은 거야? 그 남친한테 잘 보이려고 했겠죠. 그죠? 근데 헝클어진 지가 3년이 됐대. 그럼 뭐야? 헤어진 지 3년이 됐대요. 그러니까 안 꾸미고 있는 거예요. 생얼로 다니고 있는 거야. 좀 잠깐, 아무튼 그런데 뭐야? 이 얘기는 좀 다른 얘기로도 생각해보면요, 유배를 당한 지 3년이 됐다 라고도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죠? 그거 알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그거? 알면 다 질문해도 대답하겠네? 그거 아니야? 왜? 지금 그런지 진짜 정말. 아무튼 알았어. 자, 그 다음에 연지분이 있네 마는. 자, 연지분이 뭐예요? 화장품이죠.
그럼 이거는 뭐야? 여성 화자임을 나타내는 소재가 되는 거겠지. 그죠? 이건 물론 남자들도 화장을 하긴 합니다. 뭐 저도 가끔 하긴 해요. 하긴 하지만 어디 보시는 거예요? 뭐 있어요? 자, 아무튼 누굴 위하여 고해할 거? 그러니까 뭐야? 님과 지금 내가 헤어졌기 때문에 고해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겠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마음에 맺힌 시름이 첩첩히 쌓여 있어. 자, 여기는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자, 시름이 어떻게 첩첩이 쌓여 있대. 야, 동균이 이거 대답하면은 내가 이거 바로 커피 쏜다. 이게 무슨 표현인 것 같아? 이게 무슨 표현이야? 나 이거 진짜 강조 되게 많이 했는데. 이런 것들, 어떤 감정이 막 구체적으로 보이게끔 얘기를 했어. 이래도 모르면 뭐 그냥 뒤졌어요, 이제. 방학 때 뒤졌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시름이라는 것 자체가 감정이죠. 일종의 감정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사실 힘든 어떤 개념이죠. 그쵸? 이거 적으면 바로 알 텐데. 이거 우리가 관념이라고 하죠. 이거 뭐야? 그렇지. 관념에 구체하죠. 어쨌든 얘는 우리가 말로 설명하기 힘든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쌓여있다는 식으로 눈에 보이게끔 한 거니까 이제 뭐야? 구체화가 된 거죠. 보통 구체화라고 한다면 감각적으로 구체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시름이라는 관념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구체화했다.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야? 이런 게 쌓여있어서 진난이 한숨이요. 진난이 눈물이 아까 한숨 쉬고 눈물 흘리고 난리 났어요. 그 다음에 인생은 유한한데 시름도 그지없다. 인생은 유한한데 시름도 뒤지게 무한하게 많다는 얘기죠. 그죠? 자,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는 듯 하는 거야. 염량이 때를 알아가는 듯 고쳐오니. 염량이라는 건 뭐야? 덥고 추운 게 때를 알아 다시 왔대요. 그러니까 시간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졸라게 빨리 간다는 얘기죠. 그죠? 듣거니 보거니 느낄 일도 하도 하셔. 그러니까 뭐야? 듣고 들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느낄 일도 졸라게 많아요. 그 다음에 자, 3인국의 특징은 뭐냐? 시상전개 방식이 어때요? 계절로 이루어지고 있죠. 맞죠? 처음에 봄으로 시작해서 겨울로 끝납니다. 근데 여기서 아마 봄과 여름만 있을 겁니다. 자, 동풍이 건드 불어 뭘 헤쳐냈다? 적서를 헤쳐냈대요. 적서를 헤쳐냈다는 거는 이건 뭐야? 봄이란 얘기잖아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창밖에 심은 매화 두세 가지 피었어라. 자, 이 매화 무슨 뜻일까요? 이 매화 무슨 뜻일까요? 그냥 한번 얘기해도 돼요. 제가 틀린다고 뭐라고 하진 않잖아요. 이 뭐라고 해석 가능할까요? 보통 이게 일반적입니다. 보통 매화에 대해서 물어보면요, 항상 얘기하는 부분인데 지조절개 이런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고전시가에서 주의할 부분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그 매화에 대한 특성을 외웠다 치더라도 앞뒤에 있는 맥락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걸 보시지 않고 이거 지조절개가 나 지금 지조절개 지키고 있어 이러면 잣대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특히 앞으로도 여러분들 모의고사 푸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요 근처의 맥락을 한 번 더 보셔야 된다. 자, 여기서 볼게요. 가뜩이나 냉담한데, 그쵸? 이제 봄밖에 안 됐고요. 봄이 됐는데 아직 냉담한 상황이죠. 아면은 무슨 일인가? 갑자기 그윽한 향기가 나고 있대요. 황혼의 다리조차 베개 밑에 비치니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갑자기 매화가 생기고 나서 임금님이 생각나기 시작한 거예요. 문득. 그죠? 그래서 저 매화 흐느끼는 반기듯 이미신가 아니신가? 자, 근데 여기 부분 보면은 매화가 확실하게 뭔지를 알 거예요. 저 매화를 꺾어내요. 어디로 보낸다고요? 임계신데 보낸대요. 이거 뭐야? 매화를 꺾어서 님한테 왜 보내는 거야? 진짜 보낼 수 있어? 그럼 뭘 보내는 거야, 사실? 내 마음을 보내는 건, 임금님 보고 싶어요. 전 남친 보고 싶어요. 이러면서 보내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럼 매화는 결론적으로 뭐야? 화자의 마음이에요. 그죠?
화자의 마음을 요걸로 형상화해서 보내는 거니까 뭐라고 볼 수 있냐? 화자의? 이제 나올 때 됐어요. 뭐야? 에이, 분신. 분신이야, 분신. 알겠죠? 화자의 분신. 잘 들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 본인이 못 맞춰서 그렇게 드린 거야, 알겠죠? 저 욕할 의도 없었습니다, 알겠죠? 그래? 자, 아무튼. 자, 이미 너를 보고 어떻게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아까 같이 매화가 나왔고요. 근데 이거를 어디다가 자기가 그리워하는 사람한테 막 보내거나 그래. 그러면 뭐야, 분신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분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넘어가면은 꽃 지고 새잎나니 녹음이 깔렸는데, 자, 여기는 이제 확실히 계절적 배경 알겠죠? 꽃이 지고 새잎이 났어. 뭐야? 여름이죠. 그 다음에 나위가 적막하고 수막이 비어있다. 이 나위랑 수막이 있는데요. 자, 장막이라고 돼 있어요. 그쵸? 장막. 장막이라는 곳은 사실 뭐예요? 우리가 조선시대 당시에 전통을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남녀 7세 부동석이란 말이 있잖아요. 야, 지금도 그러나요? 그러신 것 같은데? 부동석 아니 거의. 아무튼 야, 보통 남자와 여자가 격리돼서 만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장막이라는 표현은요, 여성 화자를 나타내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그 아마 사극 보시면 아실 텐데, 신하가 중전마와 뵐 때 그냥 얼굴 대 얼굴로 봅니까? 그 사형이에요. 그 어떻게 무슨 장막 같은 발 같은 걸 이렇게 싹 내리고 중전마마 말해서 막 신이 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얘기해보거라. 그래서 막 하더라. 근데 갑자기 중전마마 빡쳐가지고 뭐야? 그래서 막 장막 가면 가서 뭐야? 그래서 막 하단 말이야. 아무튼 자, 그래서 이게 비어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를 찾아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장막을 거치고 찾아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니까 어떤 상황인 거야? 무슨 상황? 그 너랑 비슷한 상황. 뭔데? 너 입으로 얘기해줘. 뭔 상황? 내가 얘기를 해야 돼? 내 입으로 말할까? 네 입으로 말할래? 내가 입으로 해? 외로움? 외로운 상황, 그죠? 아니, 뭐 찾아올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외로운 거죠, 그죠? 왜 갑자기 낯가리는 척 하세요? 짜증나네? 안 하던 짓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자, 부용을 걷어놓고 공작을 들어두니, 이건 뭐냐? 일종의 병풍의 그 무늬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집에 있는 인테리어를 바꾼 거야. 근데 이걸 왜 바꿀까?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외롭고 시간이 졸라 길게 느껴지니까 그거라도 하는 거야. 외로움을 좀 나름대로 극복하려고 하는 행동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가뜩이나 실은 많은데 날은 어찌 길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걱정하는 부분들도 많은데 뭐 날이 왜 이렇게 깁니까? 이런 얘기죠. 원앙금 베어놓고 오색션 풀어내어 금자에게 얻어서 님의 옷 찌어느니. 자, 내가 애지간히 지금 시간이 더럽게 안 가니까 이제 님의 옷까지도 지어줘요. 근데 살짝 이 부분도 의심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 뒤에 이제 보면 아실 겁니다. 자, 수품을 물론이고 제도도 갖추시고, 자, 이건 내가 솜씨는 물론이고 격식도 어느 정도 갖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쵸? 자화자찬 뒤지게요, 이 정철 새끼는, 그죠? 관동별국에서 지가 막 신선인 것 마냥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나 옷 존나 잘 만듦,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산호수지기 위해 백옥함에 담아두고 임에게 보내려고 임계신대 받아보니, 잠깐만, 자, 임의 옷을 뭐 하려고 해요? 님이 있는 공간에 보내려고 해. 그럼 님의 옷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님이 있는 곳 보내려고 해. 무슨 역할을 해? 방금 한 건데? 한마디 더 해줘야 돼요? 그렇지. 이런 그쵸? 얘도 그럼 화자의 분신이 되는 거예요. 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전하는 부분이니까. 자, 그 다음에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기도 하는구나. 자, 아무튼 님한테 보내려고 뭔가를 하고 있는데 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네요. 졸라게 머네요. 그죠? 거리감도 들고 장애물도 들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천리만리 길에 니라서 찾아갈 걸. 왜 거리감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가거든 열어두고 나인가 반기시다. 야, 얘가 분신인 걸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이 이 포인트입니다. 님이 열어두고 나인가 반기실까? 이 부분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사실 3인곡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접하긴 했지만 아직도 모르시네요. 3학년 되기 전에 이거 다 알아야 돼. 7대 가사는 다 알아야 됩니다. 아마 제가 언젠가 한번 그 약간 미니 특강 형식으로 7대 가사 한번 싹 그냥 훑고 지나갈 거니까 네. 한번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거는 알고 가셔야 앞으로의 그 정시가 좀 편해집니다. 그 모의고사가 편해집니다. 네. 자, 1번. 자, 7번 문제부터 볼게요.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자, 문학작품을 이해할 때 자, 작가와 작중의 가상적 자는 동일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 만약 그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죠. 첫 번째 문단 뭐라고 나와 있냐? 시적 화자의 성벽적 시인과 시적 화자가 동일한 존재가 아님을 설명할 때 여기 나와 있죠. 그렇죠? 근데 자 이렇게 보자. 동일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 그럼 무조건 동일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는 얘긴데? 그렇죠? 동일한 존재일 수도 있잖아. 우리 여기서 보통 가상의 존재로 정해놓긴 하지만 항상 다르지만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네,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임금에 대한 충의를 노래한 사대부의 작품에는 여성적 화자가 등장한 이건 뭐 맞는 말이죠. 그죠? 3번. 연극과 계열의 작품들은 공적 이념인 충을 사사로운 연가로 형성했다. 이것도 연결될 거고요. 자, 4번. 충신 연주지서 계열의 작품에 배어있는 정서는 당대의 관점에서 이해할 때 더욱 자연스럽게 소급된다. 이거 마지막 문단에 있었죠. 5번. 이거 이해됐어요? 상현이 이해됐어요? 자, 5번. 문학작품에서 페르소나는 작가가 사회 현실을 바라보는 태도나 관점을 이해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쵸? 아까 사회적 자아라고 했고 사회적인 인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충분히 연결이 가능하겠죠. 그죠? 자, 그다음 8번. 가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에 뭐라고 되냐? 임을 따라 삼계신이는 하늘모를 일량가로 이어져서 시적 화자와 임의 인연이 불가분의 관계이고 하늘의 섭리에도 부합함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 운명적으로 이어졌다는 얘기지. 1번 맞는 말이고요. 자, 2번. 광안전에 올랐더니는 하기에 내려오니와 연결되어 작중 페르소나가 천상에서 진상으로 내려온 존재. 맞죠? 적강 모티프 얘기가 가능하죠. 자, 3번. 흐느끼는 듯 반기는 듯 임이신가 아니신가는 달빛을 통해서 임의 존재를 느끼는 모습을 통해 작중 페르소나의 철저한 마음 연결되겠죠. 전 여친이라고 했으니까. 4번. 부용을 걷어놓고 수목이 비어있다를 이어받아 작가가 설정한 가상적 자아가 여성임을 보여주는 징표가 되고 있다. 그치? 여성 화자임을 상징하는 소재라고 얘기했었죠. 자, 여기서 추가로 하나 더 있었죠. 뭐 있죠? 여성 화자를 나타내는 소재 하나 더 있었는데 뭐 있었죠? 앞에 하나 있었잖아. 여성 화자임을 나타내는 거. 그렇죠. 연지분. 좋아요. 자, 5번. 가거든 열어두고 나인가 반기실까는 손수 지은 옷을 임에게 보내려다 전달할 방법이 없어 좌절하고 마는 시적 화자의 복잡한 미묘한 심리. 그거 그냥 보면은 내용이 다 비슷한 거 맞는 말인 것 같은데 하나가 좀 걸리는 게 있어요. 좌절한 적 있나요? 좌절하진 않았죠. 그런 부분 아예 없었죠.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9번 넘어갈게요. 자,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기억이 뭐냐? 기억이 견줄 때 전혀 없다. 은둔하는 처지라서 사회적 관계가 끊어졌다. 뭐 전혀 개소리죠. 그 다음에 니은 연지분 인내만은 분조차 마음껏 바랄 수 없는 궁핍한 이거 궁핍한 생활은 상관없잖아. 그치? 3번 디귿이 어떻다 여기 싫고 여기거든요. 자, 매화를 보자마자 자신을 떠올리라는 확신. 그거 어떻게 알아? 전 여친인데 씨발 모르지. 그치? 그 다음에 리을 금자에 겨누어서 이미입을 오시기에 정성이를 기울이는 모습. 그쵸? 이건 맞겠죠? 그러니까 여기 뭐가 들어있는가? 화자의 분신이다 보니까 화자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엊그제와 3년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자, 엊그제 뭐야? 님과 나와 함께 있었던 그 시간대죠. 근데 말 그대로 진짜 어제 그제야? 아니죠?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시간을 엊그제처럼 느끼고 있는 거지. 그지? 여러분들도 엊그제만 해도 응애했던 아이들이었잖아요.
그 막 빨빨거리고 놀이터에서 막 뛰어다니던 초등학생이었잖아요. 아, 물론 놀이터에 안 돌아다니셨겠네요? 초등학생 땐? 아니에요? 아, PC방에 계셨네요? 아무튼 간에 뭐 그렇다 칩시다. 이게 다 어때? 되게 빨리 지나가는 느낌이 들잖아요. 저도 엊그제는 분명 여러분들과 같은 고등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왜 벌써 지금 아저씨가 됐냐? 아무튼 자, 계속 보면요. 자, 그 얘기했던 부분을 그대로 연결시키면은 1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엊그제가 임과 함께 했던 시절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 시간. 이건 맞겠죠? 그 다음에 옆에 3년은 임과 헤어진 후 경과한 물리적 시간. 제가 그거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유배당한 지 3년 정도 됐다라는 얘기를 했었으니까 충분히 연결이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그 2페이지 피시고요.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열이 열소라는 물질이 만들어내는 화학작용의 일종이 아니라 에너지의 형태라는 것은 19세기 중반에서야 밝혀졌다. 그러니까 완전히 19세기 이전에는 하나의 뭘로 봤다고요? 물질로 봤대요. 이 열이라는 것을, 그죠? 열이라는 걸 물질로 봤는데 이제 여기서 19세기 이후부터 이제 뭘로 봤다고? 에너지의 형태라고 돼 있어요. 에너지로 바뀌었대요. 자, 그 다음에 특히 1847년 제임스 줄은, 아유 많이 들어봤죠 이거. 애니한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줄은 물이 담긴 단열 용기 내에 회전 날개를 장착한 후에 날개 회전에 의해 물의 온도가 상승함을 확인했고, 자, 이거 뭘로 변환이 가능할까? 날개가 돌아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무슨 에너지? 아니, 무리 안 해도 이 정도는 알잖아요. 돌아다니는 거니까. 운동 에너지로 보하기 조금 낫겠죠, 그죠? 여기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같이 볼게요. 자, 이를 통해 1칼로리 열량이 회전에 의해서 물의 온도가 상승하고요. 1칼로리 열량이 4.184줄의 에너지와 같다는 점을 밝혔다. 그래서 이로써 에너지의 총량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에너지 보존 법칙은 연락학 제1법칙으로 불리게 되었다. 자, 어쨌든 뭐가 있었냐? 여기서 운동 에너지를 통해 열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뭐가 같다? 총량이 같다. 이게 뭐라고? 1법칙이라고요. 에너지 보존 법칙. 자, 그 다음에 연력학 제1법칙에 따르면은, 자, 높은 온도의 열이 차가운 곳으로 흘러도 열 에너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다만 넓게 퍼지는 것일 뿐이다. 그런데 열은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만 흐를 뿐 낮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로 흐르지는 않는다. 이것은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다. 또한 그로 인해, 자, 요거 중요해요. 운동 에너지는 모두 열 에너지로 바꿀 수 있죠. 그쵸? 요거는 1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하죠. 그쵸? 그런데 자, 뭐가 문제냐? 열 에너지는 일부만 운동 에너지로 바꿀 수가 있다. 그럼 하나 더 적어주고요. 열은요,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데 얘는 다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부밖에 바꿀 수가 없대. 근데 이거 아까 무슨 근거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했냐? 열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그 부분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자, 쭉 다시 얘기해서요. 자, 과학자들은 이를 기존의 물리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음을 깨닫고, 자, 열이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만 흘러가는 성질을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가는 걸 이거 뭐라고 한다고? 2법칙이라고 한다고. 어이씨, 뭐야? 이 법칙이라고 한다. 일단 요렇게까지는 정리가 가능하죠. 1법칙은 총량이 변하지 않는다. 2법칙은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이동한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1865년 클라우디스는 연력학 제2법칙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엔트로피라는 새로운 개념을 착안한다 라고 돼 있죠. 제안했다. 자, 요거랑 관련된 이제 개념이 뭐야? 엔트로피래요. 그럼 엔트로피는 뭐가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이동하는 열의 성질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개념이라고 한 거죠. 충분히 관련이 있겠네요.
자, 클라우 지수에 따르면은 엔트로피는 열 에너지인 열량을 온도로 나눈 값이다. 자, 요거 그냥 기억만 해두시면 돼요. 엔트로피는 뭐라고 돼 있어? 뭐랑 뭐로 나눠져 있다고? 자, 열량을 온도로 나눠준대요. 온도분의 열량. 그러니까 이게 용어가 좀 헷갈리게 그러니까 용어가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는 한 번쯤은 이런 식으로 정리는 한번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해주셔야 돼. 물론 이거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요런 메커니즘이 있다 정도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즉 열 에너지가 아닌 다른 종류의 에너지는 엔트로피가 0이며 자, 무슨 말이에요? 자, 요거 생각해 봤을 때 엔트로피는 뭐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온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어차피 우리 열량이라는 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온도에서만 영향을 받는다. 자, 요거도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다른 에너지 같은 경우는 뭐라는 거야? 엔트로피 값이 0이래. 왜? 온도에 따라서 변하는 게 전혀 없거든요. 그죠?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이걸 너무 과학 지문 같은 경우는 특히 너무 이해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다 라는 걸 기준으로 그냥 삼으셔야 됩니다. 물리를 하든 안 하든 그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국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벌써 졸리세요? 졸리세요? 나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일단 물리가 좀 물리나? 죄송합니다. 왜 그렇게 웃냐? 진짜. 죄송. 자, 아무튼 높은 온도의 열이 낮은 온도로 흘러갈 때 열량은 바뀌지 않고, 그쵸? 이 열량은 바뀌지가 않는데, 자, 온도가 내려간다는 건 얘기는 결국 뭐야? 뭐가 더 높아진다는 거야? 분모가 더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죠? 분모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이 절대량 자체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온도가 낮아질수록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겠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온도가 낮아질 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자, 근데 하필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 기억으로 밑줄이 쳐져 있네요. 그죠? 그럼 여기는 한번 유심하게 바라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뒤에 나오겠네요. 자, 이에 대해 답을 제시한 이는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 볼츠만이라는 사람인데, 이제부터 뭐 얘기를 하냐? 처음에 엔트로피 개념이 나오기는 했었는데 뭐가 문제였어요? 여기에 설명하기가 어려웠대. 왜? 그래서 온도가 낮아진다는데 이거랑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 뭐 어떻게 납득을 시킬 수 있냐? 라고 나온 게 이게 첫 번째 부분이 엔트로피에 대한 개념이 나왔다고 한다면은,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볼츠만이라는 과학자가 또 다른 부분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확률적인 방법으로 엔트로피의 개념을 설명했다. 자, 그럼 뭘로 연결이 된다? 확률과 연결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60개의 책걸상이 있는 교실에 안경을 낀 학생 30명과 안 낀 학생 30명이 있다고 가정하자. 학생들에게 앉고 싶은 자리에 마음대로 앉으라고 할 때 안경을 낀 학생들과 안 낀 학생들이 뒤섞여 앉아 있을 확률이 A. 한편에 안경을 낀 학생들만 앉고 다른 한편에 안 낀 학생들만 앉아 있을 때 확률이 B라고 하자. 그럼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자, 한 번에 안경 낀 사람들만 모여있을 확률이 클까? 아니면 그냥 중구난방으로 있을 확률이 더 클까? 중구난방으로 있을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 요 부분이에요. 뒤섞여 있을 확률이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뒤섞여 있을 확률이. 이때 A는 B보다 월등히 높다. 섞여 앉는 경우의 수가 특정 학생들끼리 모여있는 경우의 수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거를 뭐랑도 연결시켰다? 자연현상도 연결시켰어요. 자연현상이랑 아까 학생들과 연결시켰으니까 이건 일종의 유추라고도 볼 수가 있죠. 유추가 뭐예요? 유사한 것들을 가지고 비유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게 학생 부분이랑 자연현상이라는 부분이랑 연결이 된다는 거죠. 자, 아무튼 볼츠만에 따르면은 무언가 점점 섞이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자연에서 일어나는 자발적인 변화의 방향이다. 그러니까 섞이는 부분이 아주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섞이는 게 당연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열이 흘러 모든 곳에서 온도가 같아지면 더 이상의 열은 흐르지 않는다.
요거 좀 중요하겠네요. 온도가 같아지면은 이제 더 이상 이동도 없대요. 그죠? 그쵸?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중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뭐야? 더 이상 이동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즉 섞일 대로 섞여서 더 이상 섞일 수 없는 상태가 확률이 가장 높은 때이다. 1877년 볼츠만은 이러한 개념 설명에 기초하여 엔트로피 값을 새롭게 정의하였다. 여기서 로그 G는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인 G에 로고를 붙인 값이며 이런 거 문제 안 나옵니다. 걱정 노노 절대 노노.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갔냐? 어디가 왜 안 보이지? K는 이전에 정의되었던 엔트로피의 값을 일치시키기 위해 도입한 볼츠만 상수이다. 그냥 이런 설명이 있다는 정도에서 끝내시면 됩니다. 새롭게 정의된 엔트로피는 무언가 잘 섞이는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짐을 뜻하는데, 예를 들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물체를 이루는 분자들은 평균적으로 빠르게 운동한다. 열이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흘러가는 것은 빠르게 운동하는 분자들과 느리게 운동하는 분자들이 섞이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이런 말을 방금 했었어요. 보통 통상적으로 온도가 높게 되면은 속도가 빠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보통 막 이런 에너지들이 빠른 곳에서 느린 곳으로 가려는 성질이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아까 뒤섞인다는 얘기를 같이 연결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한 운동 에너지는 물체를 이루는 모든 분자들이 한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을 때의 에너지를 뜻한다. 그리고 자, 요거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운동 에너지가 있었는데 운동 에너지는 방향이 한 방향이래요. 한 가지밖에 없대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리고 열 에너지는 모든 분자들이, 자, 거기 밑에 불규칙하게 운동하고 있을 때의 에너지다. 열 에너지 같은 경우는 불규칙하다. 요거 한 번만 정리를 해주시고요. 됐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결국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것은 한 방향을 하던 분자들의 운동이 차츰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는 운동으로 뒤섞이는 현상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문제 바로 봅시다. 1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제임스 줄은 회전 날개 실험을 통해 열량을 에너지로 환산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첫 번째 문단에 있었죠. 그쵸? 맞나요? 회전에 의해 물이 돌아간다고 했었으니까. 맞나요? 그 다음에 2번, 볼츠만은 확률적 개념. 이거 어디 있었어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문단이 있었네요. 그죠? 확률적 개념을 활용하여 분자 수준에서 엔트로피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였다. 그쵸? 그러니까 이 뒤섞인다는 게 분자가 뒤섞인다는 얘기를 했잖아. 그죠? 이건 맞고요. 3번,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것은 분자들의 운동이 점차 불규칙적으로 이거 맞네? 얘가 여기로 바뀐다는 거? 한 방향에서 불규칙으로 바뀐다는 거? 연결되죠? 그 다음에 4번, 자, 연력학 제1법칙으로 열이 낮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로 흐르지 않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그치? 그건 연력학 2법칙이었잖아. 그거 맞는 말이고. 자, 5번, 클라우지스가 정의한 엔트로피와 볼츠만이 정의한 엔트로피는 동일 상황에서 다른 값을 갖는다? 자, 요거 유심히 안 보면 틀려요. 뭐가 있었냐면은, 자,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요. 다섯 번째 문단에 뭐가 있냐면은, 다섯 번째 문단의 세 번째 줄 보시면요. K는 이전에 정의되던 엔트로피와 값을 일치시키기 위해 도입한 볼츠만 상수이다. 그럼 뭐야? 같은 값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설명하기 위해 이런 확률 얘기를 한 거고요. 5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윗글을 바탕으로 기억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온도가 낮아질 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이유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네요. 그렇죠? 그 이유는 뭐였어요? 한 방향이었던 게 뭘로 바뀌었기 때문에 불규칙하게 바뀌었고, 그죠? 그 다음에 뒤섞인다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럼 거기에 관련된 선지가 몇 번 있어요? 일단 섞인다는 거. 1번,
열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등 다른 종류의 에너지로 전환될 수 없다. 운동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잖아요. 그거 틀렸고요. 2번, 온도가 낮아진다는 것은 열 에너지 일부가 소멸된다는 말 한 적 없잖아. 넓게 퍼진다는 얘기만 했지. 그쵸? 3번, 물체가 지니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모두 자발적으로 열 에너지로 바뀌는 경향이 있으므로. 요게요, 살짝 매력적인 오답이에요. 왜? 내용상으로는 맞거든. 근데 얘는 뭘 물어보겠어요? 그런 이유를 물어보고 있잖아. 그죠? 낮은 곳에서 왜 대체 엔트로피가 증가하냐는 걸 물어보는 건데 3번 같은 경우 내용상은 맞지만 저 이유랑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요건 틀렸어요. 요런 거 페이크 많이 받으시는 경우 많더라고요. 예. 4번, 열이 높은 온도에서 낮아질 때 열소라는 물질이 이거는 19세기 이전 생각이잖아. 그쵸? 넘어가시고요. 5번, 자연의 변화는 빠르게 운동하는 분자들과 느리게 운동하는 분자들이 섞이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그치? 요게 정답이겠죠? 그죠? 자, 3번. 딱 봐도 보기 싫게 생겼어요. 그쵸? 위기를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실험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그림과 같은 단열 용기에서 왼쪽 방에는 기체 A가, 오른쪽 방에는 기체 B가 채워져 있다. 기체 A와 기체 B의 분자 수는 N으로 같지만, 자, 온도는 기체 A가 더 높았다. 자, B랑 비교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분자는 같대요. 당연히 종류도 같고요. 그죠? 다만 온도가 어디가 더 높다? A가 더 높다. 그럼 여기는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걸로 판단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됐나요?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밸브를 연 후에 기체 분자들의 상태를 관측하는 실험을 하였다. 기체 분자들이 운동은 무질서하므로 각 분자들이 한쪽 방에 존재할 확률은 2분의 1이다. 따라서 기체 A의 분자들이 모두 왼쪽 방에만 모여있을 확률은 2분의 1 n제곱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까 안경 쓴 애들끼리 앉은 거랑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죠?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 무조건 뒤섞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기체 분자가 단열 용기 벽에 부딪혀 전달되는 에너지는 무시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져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이 A와 B 부분에서 여기 밸브가 있는데 이 밸브를 열게 되면은 앞에 부딪히는 에너지는 다 제외하고 오로지 열 에너지만 생각하라는 얘기죠? 맞죠? 그 다음에 요거랑 관련된 건 엔트로피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번부터 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밸브를 연 후에 기체 A와 기체 B가 뒤섞여 있는 상태의 확률이 다른 상태의 확률보다 높겠다. 이거는 우리 아까 4문단에서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랑 연결되는 거죠. 그쵸? 됐네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2번. 밸브를 연 후에 빠르게 운동하는 분자. 빠르게 운동하는 건 어디겠어요? A죠? 그 다음에 느리게 운동하는 분자가 뒤섞임으로 왼쪽 방의 온도가 낮아지겠다. 그쵸? 여기가 이제 평준화가 되겠죠. 그쵸? 자, 3번. 각 기체의 분자 수가 n일 때의 엔트로피와 2n일 때의 엔트로피는 밸브를 열고 기체 분자가 확산된 후에 같아지겠다. 이거 맞니? 이거 살짝 지금 거슬릴 거야. 그죠? 근데 이런 말이 없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엔트로피에 대한 식은요, 사실 요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자, 여기 잠깐 보면요, 자, 마지막 문단에서 밑에서 세 번째 줄 한번 볼게요.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것은 한 방향을 향하던 분자들의 운동이 차츰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는 운동으로 뒤섞인다. 그건 에너지로 바뀐다라는 것 자체가, 그럼 그러니까 분자가 그러니까 분자가 불규칙하게 운동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분자의 개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뭐가 많아지겠어요? 분자의 개수가 많아지면 뭐가 많아져? 발생하는 에너지가 더 많아지겠죠. 여기에 이게 설명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푸실 때 좀 힘드실 수 있어. 자, 그러면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걸 뭘로 바꿀 수 있냐? 이 열량이라는 부분을 어쨌든 우리가 에너지로 바꿀 수가 있는 거고, 이 에너지는 결국 분자에서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분자의 수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에너지도 높아진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럼 분자 자체가 애초에 다른데 온도가 같다고 하면요, 그럼 엔트로피의 값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온도가 여기서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기체 분자가 확산된 후에라고 돼 있잖아요. 확산된 후면은 이제 온도는 더 이상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분모는 다 똑같은 거야. 뭐만 달라지는 거야? 분자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트로피 값이 같을 수가 없죠. 3번이 정답입니다. 동균이 됐어? 안 됐지? 됐어, 안 됐어? 됐어? 이렇게 생각해보죠. 그러니까 분자가 많아지면 당연히 부딪히는 게 더 많아지겠죠? 에너지가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였어? 열량이라고 했잖아. 분자가 많아지면 에너지가 많아지니까 분자가 2배예요. 그럼 에너지도 2배겠죠? 뭐 정확히 2배인지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n보다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면은 푸실 수 있는 문제인데 조금 어려웠다. 자, 4번 볼게요. 자, 밸브를 연 후에 두 기체 분자들이 뒤섞이는 것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자발적으로 움직이려는 경향 때문이겠다. 요거는 충분히 우리가 문단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5번. 자, 기체 A와 기체 B 분자들이 지내고 있던 열량의 총량이에요, 총량. 밸브를 연 후에 엔트로피가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유지되겠다. 여기 단열 공간이라고 했잖아. 그쵸? 단열이니까 총량은 변하지 않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페이지 볼게요. 여기 지워도 괜찮을까요? 또 이번에도 물리네요. 또 물리네. 이 물리가 맞죠? 그죠? 자, 봅시다. 자, 빛의 본성은 파동인가 입자인가? 요거는 이제 견해가 두 개라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 18세기부터 19세기 말까지는 파동설이 우위를 점하였다. 파동이 겹쳐질 때 위상이 같은 부분에서는, 자, 일단 처음에 우리가 빛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요. 파동이냐 입자냐 라고 나눠져 있는데, 일단 파동에서 얘기를 했을 때는 자, 요런 말이 있어요. 자, 위상이 같은 부분에서는 세기가 강해진다. 위상이 같은 경우는 세기가 강해진다. 일단 정리만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정리만 해주시고요. 자, 위상이 어긋나는 부분에서는 약해지는, 자, 어긋나는 부분에서는 세기가 약해지는 무슨 현상? 간섭 현상이 생긴다고 했대요. 자, 간섭 현상이 생긴다고 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나 파동설로는 금속 표면에 빛을 쪼일 때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인 광전 효과를 온전히 설명할 수가 없었다. 자, 뭐라고요? 요걸로는 관전 효과라는 것을 설명이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자, 전자가 금속에서 튀어나오기 위해서는 금속 원자가 전자를 묶어두고 있는 힘을 끊어낼 최소한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자, 그럼 이건 뭐야? 광전 효과라는 게 나오려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최소한의 에너지가 필요하대요. 최소한의 에너지.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거? 전자가 나오게끔 하는 최소한의 에너지가 필요하대요. 자, 이를 뭐라고 한다? 1함수라고 한다. 1함수. 자, 1함수라고 하고 부르며 1함수는 금속마다 다르다. 파동설에 의하면 빛은 연속적으로 공간에 퍼져 있다. 만약 빛이 연속적인 파동의 흐름이라면 에너지가 작은, 즉 파장이 빛일지라도, 긴 빛일지라도 세기를 강하게 하거나 오래 쪼이기만 하면 전자가 파장에 전하는 진동 에너지를 모았다가 튀어나올 것이다. 그런데 실험 결과 특정 파장보다 긴 파장의 빛을 아무리 오랫동안 쪼여도 전자는 방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어떤 특성이 하나 있었냐면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파장이 길다.
파장이 길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크다는 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거기 있어요? 거기 보여요, 안 보여요? 아직 여기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왔네요, 아직까지는. 그죠? 자, 그래서 특정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있네. 긴 빛이라도, 아직 안 나왔구나. 잠깐만요. 자, 아무튼, 특정 파장보다 짧은 빛, 즉 진동수가 큰 빛을 쪼이면은 아무리 빛을 약하게 쪼여도 전자는 빛을 받자마자 튀어나왔다. 그러니까 얘는 뭐랑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진동수랑 연결되어 있었는데 파장이 높게 되면은 진동수는 적은 거고, 그죠? 파장이 짧은 경우는 이게 반대죠? 여기가 이렇게 돼 있고 진동수가 늘어난다고 했어요. 근데 요 경우에 어떻게 된다고요? 전자가 빠져나온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광전 효과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파동설로는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한 금속 표면에서 튀어나온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빛이 전자에 대한 에너지에서 1함수를 뺀 만큼에 해당한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이 얘기는 뭐냐? 1함수가 아까 뭐였어? 이 전자가 튀어나오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라고 했잖아.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이거보다 에너지가 더 많아야 광전 효과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은 광전 효과가 나오는 경우가 어떤 경우였어? 요런 경우였으니까 맞나요? 요런 경우였으니까 하나 더 넣어볼 수가 있겠어요. 자, 진동수가 높다라는 얘기는 자, 우리가 에너지도 마찬가지 높다라는 얘기로 연결 가능하겠죠? 그럼 여기선 반대로 에너지가 낮은 걸로 판단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되세요? 친구들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요. 파동설에 의하면 빛의 세기가 커질수록 방출된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도 커질 것이다. 빛의 세기가 커질수록 파장에 의해 전자에 누적되는 진동 에너지가 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험 결과 금속에서 방출된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쏘여주는 빛의 세기와 무관했고 파장이 짧을수록 커졌다. 이거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 설명 가능한 거죠. 그쵸? 자, 빛의 세기를 키우면은 튀어나오는 전자의 수만 늘어날 뿐이다. 그럼 여기서 하나만 기억해 줄 건 뭐예요? 세기랑 관련되어 있는 거는 발대로 세기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냥 전자의 수가 늘어난다. 에너지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근데 이거를 기억해 두시면 나쁘진 않다. 알겠죠? 자, 이런 상관관계, 특히 과학 지문에서는 이런 상관관계들을 파악하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세기 초 아인슈타인은 광전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빛이란 연속적인 흐름이 아니라 매우 작은 에너지 덩어리, 즉 입자라고 가정했다. 이러한 빛 입자를 광자라 부르는데 광자는 파동의 성질도 지니고 있으며 특정 파장에 해당하는 광자들은 에너지가 동일하다. 그럼 이 얘기는 뭐야? 파장에 대한 것들은 에너지가 그대로 고정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쵸? 파장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으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입자설이라고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얘는 파동의 특성도 있고 우리가 입자의 특성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네요. 그쵸?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파동이 전혀 관련 없다 하고 하면 틀린 거예요. 파동의 성질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에 의하면 광전 효과란 1함수보다 에너지가 큰 하나의 광자가, 거기 밑줄 쳐보자. 1함수보다 에너지가 큰 하나의 광자가 금속 표면에 전자 하나와 충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광자의 진동수가 커서 금속의 1함수보다 에너지가 큰 경우 광전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과설은 광전 효과에 관한 실험 결과에 정확히 부합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1함수보다 큰다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전자가 튀어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에너지만 일정 1함수보다만 높기만 하면. 그죠? 자, 그 다음에 광전 효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빛이 입자라는 점이 드러났지만 빛은 여전히 파동의 성질도 갖고 있다. 입자와 파동의 성질이 양립할 수 있다는 사실은 쉽게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자, 이건 뭘로 설명이 됐다고요? 이는 드브로이의 물질파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 자, 처음에 이거를 어쨌든 설명이 조금 어렵지만요.
이걸 뭘로 설명은 가능하다? 물질파라는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다만 드브로이에 따르면은 모든 물체는 진동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자, 모든 물질은 진동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자, 거기 뭐가 있냐면은 크기가 클수록 속도가 느릴수록 진동의 효과가 미미해 파동의 성격을 관찰하기 힘들 뿐이다. 자, 그거 그냥 동그라미 쳐세요. 크기랑 그 속도. 그럼 빛은 왜 파장을 이해하기 쉬운 거야? 얘가 왜 파장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어요? 파동이라는 걸. 빛은 속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파동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확실히. 그죠? 그런 숨은 정보까지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파장과 연결이 된다. 자, 이 실험을 통해 입자인 전자에서도 파동의 성질이 나타남이 확인되자 빛뿐 아니라 모든 물질의 입자와 파동이라는 이중성이 나타난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졌다라는 부분이랑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바로 문제 봅시다. 자, 4번. 니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8세기에는 빛의 본성을 파동으로 본 학자들이 많았다. 맞죠? 옛날엔 파동으로 봤다고 했었죠? 자, 2번. 두 빛을 겹칠 때 위상이 같은 부분은 그 세기가 강해진다. 요거는 세 번째 줄에 있죠? 위상이 같은 부분에서는 세기가 강해진다. 그대로 연결 가능하죠? 그죠? 3번. 파장이 동일한 광자들은 같은 크기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것도 맞죠? 파장이 같으면 에너지도 같다고 했잖아. 그죠? 4번. 아인슈타인은 빛이 파동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니, 왜? 아인슈타인도 애초에 그 전제하고 갔잖아. 그죠? 이거 틀렸죠? 드브로이에 의하면 크기가 큰 물체도 진동하지만 그 진동의 효과는 관측하기 어렵다. 이건 말 그대로 나왔던 부분이니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5번. 아인슈타인의 입장에서는 광전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 보기를 활용할 때 기억 리을에 해당하는 것은, 자, 요거 보기 해석 잘 하셔야겠죠. 자, 뭐라고 돼 있냐? 아이들이 뭘 하고 있냐? 방탈출을 하고 있대요. 방탈출을 하고 있다는 건 뭐야? 얘네 갇혀있다는 얘기죠. 아이들이 뭐겠어, 그럼? 얘네 뭐야? 광전 효과가 뭐였어? 광자가 들어가면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거잖아. 얘는 뭐야? 갇혀있는 새끼들. 전자죠.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기억은 일단 전자 됐네요. 자, 아이들은 문지기에 각각 800원 이상 지불해야 방에서 나올 수 있다. 그럼 그 얘기는 뭐야? 800원 이상의 뭔가가 있어야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맞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최소한의 에너지랑 연결 가능하죠? 그럼 뭐야? 이 람수죠. 자, 그 다음에 밖에 있는 어른들이 100원짜리 동전을 방 안으로 계속 던졌으나 이를 모아 나오는 아이들은 없었다. 왜 그런 거야? 우리 광자는 전자입자 하나씩으로만 대응이 되기 때문이죠. 맞죠? 이거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규칙상 단 하나의 동전이나 지폐만 집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그럼 뭐의 개념인 거야? 광자의 개념이죠. 그럼 벌써 답 나왔네요.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어른들이 1000원짜리 지폐를 던지자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던지는 지폐의 개수를 늘리자 더 많은 아이들이 나왔다. 전제가 더 많이 나오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빛이 세기니까. 여기서도 뭐야? 빛이 세기겠죠. 답이 3번이겠네요. 그죠?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모르셨다면 조금 어려웠을 만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요게 좀 아마 프린트가 잘 안 보일 거예요. 맞죠? 인쇄 상태가 좀 잘 안 보이나요? 그죠? 안 보이시죠? 보이나요? 안 보이죠, 잘? 그죠? 그래서 일단 볼게요, 같이. 자, 왼쪽 그래프는 같은 크기의 금속 A와 금속 B 조각에 동일한 세기의 빛을 쪼일 때 쪼인 빛의 진동수에 따라, 자, 진동수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튀어나온 전자의, 자, 거기 비율 최대 운동 에너지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그 다음에 W라는 말이 있는데 W는 금속 A의 일함수이다. 자, 일단 아마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이해했던 거는 금속 A라는 부분과 이제 금속 B가 있었는데, 이게 여기서부터 대충 뭐 요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요렇게 나와 있을 거고, 여기도 요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그 일함수가 W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정확히 일함수의 지점은 어디로 두시는 게 좋을까요? A의 일함수가 W라고 있어. 그럼 뭐겠어?
이 일함수를 넘어야 광전 효과가 생기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가 W라는 지점이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언저리에 X라는 광자가 있고요. 여기 사이에 Y라는 광자가 있어요. 됐죠? 이거 그래프에다 여기다 이렇게 조금 선명하게 정도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 밑에 이렇게 있을 거야. 이렇게 되고 이렇게 여기 해놓고 W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A의 일함수가 W이니까 지점이 여기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그렇게 안 하면 문제 풀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1번 진동수가 X인 빛을 금속 A에 오랫동안 쏘이면 전자가 방출된다. 자, 여기 X 뭐라고 돼 있어? 광자 이거밖에 안 돼. 일함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안 나오죠? 그죠? 여기 이해됐어요, 이거? 된게 이해됐어? 괜찮아? 자, 2번 진동수가 Y인 광자가 지니고 있는 에너지는 금속 B의 일함수보다 크다. 자, 여기 금속 B 부분의 일함수가 사실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되죠, 그쵸? 맞죠? 근데 Y가 어디 있나요? Y가 이 옆에 있죠? 맞아요? Y가 아마 여기 있을 거야. 맞아요? 그러면은 이건 뭐야? 일함수보다 큰 거 맞죠? 2번이 정답이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금속 B에서 전자가 튀어나오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는 W보다 작다. 자, 뭐야? B에서 전자가 튀어나오게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 그럼 B의 일함수가 여기잖아. 그치? 그치? 이게 뭐야? W보다 작은 게 아니라 크겠네요. 그죠? 그래서 틀렸고요. 4번 진동수가 Y인 빛을 쏘일 때 금속 A에서 튀어나오는 전자의 수는 금속 B의 경우보다 많다. 야, 근데 애초에 뭐가 틀렸어? 전자의 수라고 돼 있으니까 이건 뭐랑 관련되는 거야? 빛이 색이랑 관련된 거잖아.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동일한 색이라고 했으니까 전혀 관련 없네요. 그죠? 그 다음 5번 전자와 충돌하는 광자의 파장이 길수록, 자, 광자의 파장이 길다는 건 뭐예요? 진동수가 적어지는 얘기죠. 맞죠? 그러면서 금속 A에서 튀어나오는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작아지거나 반응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